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말순이라는 78세 할머니의 이야기죠. 말순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동네 뒷골목 반지하 방에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늘 같은 옷을 입고 계셨죠. 회색빛 도는 낡은 가디건에 무릎이 다 해져버린 바지. 신발도 한참 전에 밑창이 닳아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작은 반지하 방 안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오래된 냉장고 하나, 낡은 밥상 하나가 전부였죠.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고 습기 때문에 곰팡이 냄새까지 났어요. 그런 곳에서 말순 할머니는 혼자 조용히 살고 계셨습니다. 아들 내외가 가끔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늘 어두웠어요. 엄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방 밖까지 들렸죠. 며느리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도 없으면서 왜 혼자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말순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목소리로 내가 짐이 되는구나라고 중얼거리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할머니가 늘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낡은 가죽 커버의 수첩이었는데 뭔가를 적을 때마다 남들이 보지 못하게 가리시곤 했죠. 처음엔 단순한 일기장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야 그 수첩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았어요. 엄마, 애들 학원비가 부족해서 그런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말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내가 뭐가 있어서 도와주겠니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며칠 뒤엔 어디선가 돈을 구해오셨어요. 아들 내외는 그런 할머니를 당연하게 여겼죠. 저는 그때만 해도 평범한 노인분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느리의 불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옆집에 살면서 그들의 대화를 자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시어머니 때문에 집안이 더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남편도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엄마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우리가 모셔야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그들의 말다툼이 특히 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시어머니한테 재산이라도 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쪼들리지는 않을 텐데.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다음날 말순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재산이라도 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는 안 살지 않겠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말순 할머니의 표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잠시 놀라신 것 같더니 곧 슬픈 미소를 지으셨죠. 얘야, 나는 가진 게 없어. 이 나이에 뭐가 있겠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마치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며느리는 더욱 직설적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정말로 우리 형편을 생각하신다면 뭔가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만 힘들게 할 순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없이 계셨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노인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들 내외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들의 살림은 넉넉하지 않아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할머니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작은 수첩을 더 꽉 쥐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 안에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점점 그 수첩이 궁금해졌습니다. 나는 정말 가진 게 없어요. 할머니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죄송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거짓말을 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그냥 자식들 앞에서 초라해지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건 그로부터 몇 주 뒤였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말순 할머니가 어딘가로 나가신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보, 시어머니가 매주 토요일마다 어디 가시는 것 같은데 이상하지 않아요? 며느리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랬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쯤이면 할머니가 허름한 차림으로 집을 나서시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히 장을 보러 가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몰래 따라가 본 결과는 달랐어요. 할머니는 장터가 아닌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셨거든요. 더 이상한 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평소에 할머니를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이 토요일에는 공손히 인사를 드렸거든요. 말순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해했어요. 평소에는 할머니를 동네 할머니 정도로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저렇게 정중하게 대하지? 정말 이상했거든요. 어느 날은 할머니가 동네 구멍가게에 들어가시는 걸 봤다고 해요. 가게 주인이 할머니를 보더니 급히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나중에 그 가게에 가서 넌지시 물어봤대요. 우리 시어머니가 자주 오시나 보네요.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당황하더라면서 아, 네. 그냥 동네 어른이시니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할머니가 동네 부동산 사무소 근처에서 어떤 중년 남자와 이야기하는 걸 봤다고 해요. 그 남자가 할머니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뭔가 서류 같은 걸 보여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시어머니가 뭘 하고 다니시는 걸까요? 며느리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궁금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초라하게 사시는 분이 토요일에만 왜 그런 대접을 받으시는 걸까요? 며느리는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엄마한테 그런 걸 왜 물어? 그냥 동네에 돌아다니시는 거겠지라고 말했죠. 하지만 며느리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 의심이 폭발한 날이 왔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어요. 저는 우연히 그들 집 문이 열린 걸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며느리가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시어머니, 이제 제발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더는 못 모셔요. 그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아마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어요. 말순 할머니는 깜짝 놀라신 것 같았어요. 얘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죠. 시어머니께서 매주 토요일마다 어디 가시는지 다 봤어요. 동네 사람들이 시어머니한테 하는 인사도 다 봤고요. 뭔가 숨기고 계시면서 우리한테는 가난하다고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아들도 그때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으신 거예요. 그의 목소리도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자기 어머니를 믿지 못하는 자신이 싫은 것 같았죠. 말순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는 정말 가진 게 없어요.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말은 설득력이 없어 보였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거든요. 그럼 왜 동네 사람들이 시어머니한테만 그렇게 정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왜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셔서 몇 시간씩 뭔가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계속 따져 물었어요. 할머니는 점점 작아지셨어요. 그냥 동네 일 좀 도와드리는 거야. 하지만 그 대답도 석연치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도와드리시는 건지,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며느리가 최후 통첩을 했어요. 시어머니, 정말 우리를 속이고 계시는 거라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진실을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나가주세요.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싸셨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78세의 노인이 밤중에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서는 모습이었거든요. 할머니의 뒷모습은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집을 나가신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갑작스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는 거였죠.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갑작스런 심장마비였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으셨던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죠. 장례식 준비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에 할머니를 잘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차림새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값비싸 보이는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처음엔 동네 분들이 조의를 표하러 오시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전혀 달랐죠. 건물주님께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말순님 덕분에 장사가 잘 됐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그 말들을 듣고 어리둥절했어요. 건물주라고요? 우리 어머니를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정말 놀랐어요. 그 허름한 반지하에서 사시던 할머니가 건물주라니. 조문객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동네 가게 사장님들, 부동산 관계자들, 심지어 은행에서도 사람이 왔어요. 모두들 말순 할머니를 사장님, 건물주님이라고 불렀어요. 한 중년 남성이 아들에게 다가와서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말순님께서 맡기신 건물들을 관리하던 부동산 관리사입니다. 상속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며느리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중얼거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건물을 갖고 계셨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오는 조문객들,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들.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순님이 우리 가게 임대료를 3년간 올리지 않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다른 건물주들은 매년 올리는데 말이죠. 또 다른 분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도와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죠? 라고 슬퍼하셨어요. 그제서야 아들과 며느리는 진실을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잔인하게 할머니를 대했는지 말이죠.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는 것은 그들의 통곡 소리뿐이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유언장을 읽어주기 위해서였죠. 아들과 며느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았어요. 변호사가 천천히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본인 박말순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본인은 동네 내 12채 건물의 소유주였으며 지난 20년간 이를 비밀리에 관리해 왔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12채요? 정말로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모두 임대 수익을 내는 상가 건물들입니다. 월 임대 수익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럼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우리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계속 읽었어요. 본인이 소박하게 산 이유는 자식들이 재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려울 때는 몰래 도와주곤 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몰래 도와주셨다고요? 변호사가 설명했죠. 네, 아드님의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보태드린 것들. 모두 어머님의 임대 수익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그때야 며느리가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내가 뭐가 있어서 도와주겠니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매번 돈을 구해오셨던 이유를 말이죠. 그게 다 할머니 자신의 돈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유언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단 상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화목하게 살아갈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엄숙해졌어요. 만약 이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됩니다. 본인은 자식들이 돈 때문에 다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뜻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반성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참고로 어머님께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건물들을 직접 돌아보시며 세입자들의 안부를 확인하셨습니다. 단순히 임대업이 아니라 진짜 동네 사람들을 돌보고 계셨던 거죠. 그제서야 모든 의문이 풀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께 정중하게 인사하던 이유, 매주 토요일에 신비로운 외출, 그리고 그 작은 수첩의 정체까지 말이죠. 모든 게 명확해졌지만 이미 할머니는 곁에 계시지 않았어요. 변로사가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고 며느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내가 얼마나 못된 아들이었는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셨는데 나는 뭘 했지? 며느리도 고백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너무 잔인했어요. 마지막에는 집에서 나가라고까지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할머니의 유품 중에서 그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그동안 할머니가 항상 가지고 다니시던 바로 그 수첩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쳐봤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건물별 임대료 수익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 페이지들을 보고 둘 다 깜짝 놀랐죠. 거기에는 아들 가족의 생활비, 지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3월 15일 손자 학원비 30만 원 지원, 4월 2일 며느리 병원비 15만 원 지원, 5월 10일 아들 차 수리비 20만 원 지원, 이런 식으로 정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적힌 메모들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조심조심 도와주자,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몰래 보태주자, 손자가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지장 없게 해주자. 며느리가 펄펄 울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셨는데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죽고 나서도 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아들이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어요. 엄마,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엄마. 며느리도 따라가서 할머니께 사죄했어요. 시어머니, 제가 너무 못됐어요. 시어머니의 진심을 전혀 몰랐어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서로에게 약속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엄마 뜻대로 살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자. 하지만 그 약속을 들어주실 할머니는 이미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었는데. 그들은 할머니의 수첩을 다시 펼쳐봤어요. 거기에는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할머니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손자가 감기에 걸렸다니 약값 보태주자,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으니 맛있는 것 사다 주자, 이런 메모들이 가득했거든요. 더 가슴 아픈 건 할머니가 자신의 생일이나 필요한 것들은 전혀 적지 않으셨다는 거였어요. 오직 가족들을 위한 것들만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정말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셨던 분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였죠. 동네 슈퍼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순 어르신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임대료도 다른 곳보다 훨씬 싸게 받으셨고 우리가 어려울 때는 몇 달씩 기다려주시기도 했거든요. 미용실 사장님도 오셨어요. 어르신이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가게들을 돌아보시면서 장사는 잘 되니? 불편한 건 없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진짜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약국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말수님이 우리 손주 약값을 몰래 대신 내주신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드님 댁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자기 돈을 먼저 써주신 거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선량한 분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분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사셨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만약 처음부터 재산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다면 아들 내외가 자립하려는 의지를 잃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변호사가 다시 찾아와서 설명해 주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이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재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걸 보고 싶어 하셨던 거죠. 하지만 할머니는 가족이 정말 어려울 때는 몰래 도와주셨어요. 아들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며느리가 육아로 힘들어할 때, 손자가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돈이 필요할 때,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셨던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야 할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길 바라셨구나. 하지만 그 사랑을 알아채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드린 자신들이 너무 미웠어요. 이제라도 엄마 뜻대로 살자.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에게 다짐했어요.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며 엄마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주자. 그들은 할머니의 건물들을 그대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방식을 따라 임대료를 적정선에서 유지하고 세입자들을 가족처럼 대하기로 했죠. 그게 할머니가 원하셨던 방식이니까요.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해질 무렵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동네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매주 토요일마다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서 말이죠. 그들이 올려다본 하늘 위로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겹쳐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의 사랑을 이제야 알았어요. 며느리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엄마가 원하시던 대로 살겠어요. 동네 곳곳에 세워진 12채의 건물들. 그 건물들 사이로 저물어가는 노을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여전히 이곳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는 것처럼 말이죠. 박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허름한 밥상에서 시작된 오해와 갈등이 결국에는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해준 이야기였어요.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가장 조용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말해주는 이야기였죠.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지는 않나요?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을 위해 조용히 희생하고 계시는 분 말이에요. 너무 늦기 전에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것이 박말순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교훈일 거예요.